제가 미래성장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디지털 산업이고 두 번째가 소프트 산업, 그리고 세 번째가 관광 산업입니다. 제가 관광 산업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우리나라 관광 산업 되겠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경로 연성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만들기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 통계를 보면, 실업률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용률 차원에서 보면, 실제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이제 고용이 되느냐. 보면 우리가 이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또 이제 미국과 일본하고도 많이 뒤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관광산업이 고용률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평균 전체 보면 취업 유발 개수가 10억 매출당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산업 평균 내에서 보면 10억이라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25명이 고용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관광산업은요, 5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아닙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이다. 그리고 이제 리프킨 같은 분들은 이 소위 노동의 종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이 자동화가 되고 기계가 이제 사람 손을 대체하다 보면 이 경제 성장은 하는데 일자리는 점점 없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관광 산업이라는 거는 부가가치도 높이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현재도 그렇고 더욱더 미래에는 유망한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힘을 집중을 해야 될 산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전 세계 호텔 랭킹을 쭉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보면 이 동남아에 있는 호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시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구 호텔은 많은 것들이 이제 성역화가 돼가지고 성장의 가능성,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시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한 2010년 정도 되면 이 동북아 지역의 관광객 수가 한 1억 명이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인바운드 들어오는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대개 한 560만에서 600만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2010년에 1억 명 중에서 우리가 한 20%만 유치를 한다 그러면 2천만 아닙니까? 지금보다 숫자가 벌써 한 3배 반 내지 4배 반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관광의 현주수를 보면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 숫자보다는 나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사람별로 나가는 사람이 쓰는 돈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쓰는 돈을 따지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서는 평균 이 비용은 점차 줄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가게나 원가게 가보면 뭐 우리나라 설악산하고 뭐 규모 자체가 비교가 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장가게 원가게 입구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뭐 설악산보다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저도 하롱베이 안 가봤습니다만 하롱베이 섬이라는 게 정말 예술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도해를 놓고 비교해보면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비교해보기가 조금 이래 낯간지러운 이제 이런 수준인데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야기하기로 이 하드 관광의 대상물 자체가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광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관광도 부가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출발은 하드 관광입니다. 눈으로 보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바다가 넓고 뭐 이런 눈으로 보는 하드 관광인데요. 하드 관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소프트 관광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관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식 관광으로 가는 건데요. 이 소프트 관광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시 같은 경우에 1년에 축제만 20회를 엽니다. 해서 연간 1300만 명이 모이거든요. 에딘버러시 하나에 모이는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보다 2배 이상이 크다는 거죠. 일본의 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제, 영화제 이런 거에서 1년에 300만, 우리나라가 600만이니까 절반을 그 한 지역에서만 유치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한류 열풍 때문에 뭐 남이섬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오시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 같은 데 관광을 가보면요. 뭐 조금 오래된 여관 앞에 이제 말뚝을 하나 박아놓고 이 여관은 뭐 어떤 작가가 여기서 소설을 썼는데 설국이란 그 소설이 노벨상을 받았다. 실제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냥 여관에 방 하나예요. 방 하나인데 말뚝 박아놓고 스토리를 만들고 소설을 쓰니까 그게 유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암스테르담을 간다. 그러면 뭐 아주 자그마한 집에 뭐 말뚝 하나 박아놓고 여기가 옛날에 안네 프랑크가 숨어서 살던 안네 프랑크 일기라는 거를 쓴 집이다. 시제 올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사람들이, 저도 뭐 물론 거기 가서 관광을 할 때는 1시간 정도 줄 서서 올라가 보니까 허무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드도 중요하지만 하드에다가 이야기와 추억과 경험과 역사와 이런 거, 축제와 문화를 부과를 하면 훌륭한 소프트 관광 자원으로 탄생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가니까 그 앞에 항구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알카투라즈 섬이라는 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영화 드락이라는 영화를 봤단 말이죠.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섬이 그 해변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감옥소고 뭐 누구도 탈출하지 못하는 뭐 천의 요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영화에 나와가지고 뭐 상당히 한 5km나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섬이 그게 알카투라즈 섬이다 말이죠. 훌륭한 관광입니다. 저도 거기에 배 타고 가서 돈을 내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갇혀보고 감옥 안에 갇혀서 즐겁다고 다 웃고 박수치고 하는 이게 다 관광의 효과란 말이죠. 뉴질랜드의 반지 제왕도 마찬가지고 해리포터 가지고 영국이 벌어들이는 그 엄청난 돈들 이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 관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 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전후방 효과를 따지면 많은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광지에서 관련된 상품을 만들고 기념품도 만들고 이벤트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심볼도 만들고 또 정보를 제공해서 돈도 벌기도 하고 또 안내 가이드하면서 돈도 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결합을 돼야 소프트 관광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연전에 부산 경제 살리기 심포지엄에 가서 한번 발표했던 내용이 부산의 소프트 관광을 뷰티 관광으로 한번 성화를 시켜보자라고 한번 제안을 한 건데요. 이거 이야기 시작은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부산에서는 사우나하고 때밀이 관광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부산에 이제 도착을 한단 말이죠. 도착을 해서 사우나도 가고 때밀이도 가고 아마 때밀이라는 이런 서비스가 일본에서는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 성형수술, 정형수술 이런 것까지 미모 관광까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여자 관광객들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부두 내려서 바로 택시를 타고 서면에 있는 그 서면에 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 그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합니다.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본에 들어가기 전까지 관광을 하고 일주일쯤 있다가 실밥을 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러서 관광을 해야 돼요. 근데 경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도에 가봐야 뭐 크게 뭐 1박 2일, 2박 3일 밖에 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관광객으로 만들고 뷰티 관광이라든지 또는 영화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
충분히 일주일짜리 관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이런 뷰티 관광을 남해안 전체로 연결을 해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경주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남해 충무, 그다음에 남원, 목포, 그다음에 제주까지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이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특별법이 이제 적용되는 도시가 됐고요. 시가 됐죠. 시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대개 한 3가지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고 벨트를 만들 수가 있고, 장보고 벨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순신 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장군이 그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함대를 이제 격파를 시킨 장본인이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상당한 애착을 가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략은 이순신 장군한테 받은 전략인데요. 그럼 이제 도고가 관련된 서시마라든지 진해라든지 방어지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연결해서 도고 관광벨트 이걸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가 나를 넬슨 제독에 비교할 수는 있지만 이순신 장군에는 비교를 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도고 제독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고, 또 도고가 출전하기 전에 또 이순신 사당에 와서 또 제사를 지내고 갈 정도입니다. 그 23전 23성의 스토리를 연결하면 충분하게 관광 자원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울돌목에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울돌목에 물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사람 손 넣어보면 물살 빠르다. 이거 10분으로 관광이 끝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하고 그쪽하고 배가 어떻게 와서 방어진을 치고 어떻게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건적이 어떻게 남아있고, 또 이동하는 사이에서는 또 텔레비에서 그걸 방영을 했으니까 그 장면을 또 편집을 해서 그 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울돌목 거기서만 하루짜리 관광이 충분히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남해안 벨트만 엮어도 충분하게 일주일짜리 관광이 나옵니다. 또 장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에서 영문 속고 갈 때는 주로 이제 중국하고 한국 이야기만 많이 나왔지만 실제 장보고가 일본에서는 해신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일본과 연결된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고 벨트, 이순신 벨트, 장보고 벨트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크루즈선을 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셋도 해서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동경까지 연결되는 이런 크루즈선을 띄우면 충분한 크루즈 관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를 부과를 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게 소프트 관광이죠.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 관광보다 한 단계 더 저희들이 발전을 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지식 관광입니다. 관광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자는 거죠. 현재 지구상에서 지식 관광을 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되게 두 군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하나가 스위스고 하나가 이제 미국 네바다에 있는 라스베가스 주변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위스를 가보면 관광객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은 돈을 쓰죠. 물론 그것도 비중이 큽니다만은 그거와 필적하는 게 스위스에 있는 많은 전문 장인 교육센터, 칼리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스위스에 가면 호텔 매니지먼트 스쿨부터 시작해서 식당 운영하는 거, 요리하는 거, 또 와인 하는 거, 또 스위스 친절 교육, 또 그거와 관련된 디자인 캐릭터 스쿨, 의상, 또 지역 개발 프로젝트, 그거와 관련된 수많은 이 전문가 스쿨, 칼리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 가면 그거와 관련된 상당히 좀 뭐랄까, 스위스는 전통적인 어떤 교육의 센터다 그러면 라스베가스는 좀 발전된 모습의 센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스위스에서 뭐 어떤 칼레지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이력서에 그 줄 하나 올라가는 거로서 상당한 연봉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보장이 되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은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이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밥 먹고 호텔에서 쓰는 이런 비용보다도 그런 전문 스쿨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뭐 비교가 안 되는 한단히 높은 수준의 비용을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딱 가운데 지점, 스위스와 라스베가스의 가운데 지점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 강원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지
좀 제주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아직 그 컨벤션 센터의 룸들이 아직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문적인 관광 스쿨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데요. 소위 이제 교수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광에 관련된 전문가들 또는 구루들은요, 좀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역마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큰 보수를 안 주더라도 뭐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의 페이만 지급을 하더라도 기꺼이 와서 한국에 1년이고 2년이고 근무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런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대개 한 300 내지 400분 정도만 유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치가 좋으니까요. 스위스하고 라스베가스하고 딱 가운데 있으니까 뭐 좁게는 일본, 중국의 관광에 관련된 분들, 또 넓게 보면 동남아,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까지도 관광에 관련된 특수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관광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는 지식 관광입니다. 제가 이제 관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드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관광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부가가치면서도 많은 사람의 손을, 다시 말씀드려서 취업유발 개수를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드가에서 조금 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소프트, 스토리와 역사와 이야기와 이런 걸 개발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식 관광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관광산업도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영역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